한미 정상회담하고 관세 협상 한숨 돌린 것 같은데 네. 바로 이어서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를 한다고 시진핑, 푸틴, 또 김정은 이렇게 같이 열병식에서 바로 내일이네요. 9월 3일에 맞습니다. 나란히 국제 무대에서 손을 흔들면서 등장할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그 이면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뭔지 최승병 박사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승절 퍼레이드는 9월 3일에 네네. 하는 거죠. 전승절이면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맞습니다.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9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 네네네. 우리나라는 광복절 8월 15일을 기념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당연히 그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 15일은 일본의 덴노가 항복을 받아들이겠다 그 발표를 한 날이고요. 사실은 네네네. 그날 뭐 실질적으로는 뭐 광복이 됐기 때문에 다들 좋아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거는 자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 함대가 도쿄만에 들어가서 그 전함 미주리 위에서 이 공식적인 사인 행사를 한 것이 9월 2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항복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그 다음 날인 9월 3일부터 3일 동안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946년부터 9월 3일을 우리 전승 기념일로 하자. 아무래도 중국은 물론 국민당 정부가 주역을 했긴 했지만은 사실 1931년도 만주사변부터 15년간 전쟁을 치러왔기 네.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 항일 전쟁을 오랫동안 치러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 정부도 그걸 계승을 해서 9월 3일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전쟁에서 그죠. 승리의 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던 그런 날이라는 건데 김정은이 참석한다는 거죠. 북한의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데 그 지금 전승절 요 행사에 이렇게 시진핑 푸틴하고 나란히 서면은 김정은한테는 또 굉장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네, 깊은 관계가 있죠. 네. 사실 이 김정은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참 된 것 같은데요. 한참 됐죠. 기억은 이게 바로 안 나는데. 하노이에서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할 당시 그때입니다. 그 전에 아무래도 미국이랑 만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몇 번 급히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방문할 때 비행기로 가지 않고 중국을 네. 통과해서 기차 타고 쭉 갔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쭉 중국 통과해서 베트남 네. 하노이까지 갔죠. 그게 2019년 2월인데 그때 중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5년 이상 중국이랑 왕래도 없고 네. 굉장히 뭐 사이도 그때 막 틀어지면서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졌는데 그 이후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작년에 참전하면서부터 네, 갑자기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랑은 사실 굉장히 사이가 별로였는데 그때 다급한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탄약을 공급해주고 파병까지 하면서 진짜 러시아에게 직사대접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이 경제난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경제가 괜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다양한 이 원자재들, 원유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숨통이 트였고 거기에 노동자들도 받아주고 달러도 좀 안겨주면서 확실히 이게 좋아졌고 거기에 그다음 또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니까 요즘은 또 중국이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번 우리 새 정부 탄생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잘을 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아무래도 좀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초반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래도 이 안미 경중에 관련된 확실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갖다가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하면서 이번에 완전히 희망을 좀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중러가 다시 한번 결속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판을 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중국이 영원히 그 구도를 가져가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 구도로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참전 장병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 지금 이렇게 중국하고 밀착하는 듯이 보이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러시아하고 조율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몇 달 전부터 이 높아진 위상을 갖다가 이제 국제 무대로 딱 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얼마나 러시아에서 열심히 잘 싸웠나 이걸 좀 확대 선전을 하고 자국 내 인민들에게도 뭔가 좀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런 큰 뜻이 있었다 네네네.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원래 작년에 파병할 때만 해도 철저하게 그걸 숨겼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최근 진짜 한두 달 사이에 수많은 자료와 그 내막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당 작년에 파병된 병력들이 이번에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조선 중앙 TV를 통해서 파병 북한군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어요. 뮤직비디오. 네, 기억할이라는 그런 기억하리. 노래를 만들어 갖고 뮤직비디오 안에다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그래서 8월 28일이죠. 8월 28일에 네. 김정은이 참전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약 2달 정도 그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들 약 10,000명 이상이 파병이 돼서 10월 22일에 공식적인 공격 명령이 하달됐다는 게 네. 이게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대략 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은 대략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파병이 돼갖고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전사자 포함해서 네. 한 4,5,000명이 부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사자들을 갖다가 지금 2번에 걸쳐서 한 번에 한 200명씩 해서 전사자 가족들을 초대해갖고 막 그 전사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방송도 틀어주면서 다들 눈물 짓는 쇼도 하고 그리고 전사자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 또 국민들에게 내가 국민을 위하는 이런 지도자다 이걸 열심히 일단 내부 단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에 가서 푸틴과 시진핑과 나란히 한 모습을 또 네.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인민을 위하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내가 이 강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 핵 강대국이라는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 김정은이 주장했던 게 우리도 핵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그에 맞는 대접을 해달라라는 걸 계속 요구했는데 이번에 그 그림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던 초기에 러시아 쪽에 북한 쪽에서는 또 확인을 안 해주고 네. 러시아 쪽에서는 파병 안 했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렇죠. 계속 그리고 서방 언론 뭐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만 파병한 것 같은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랄까 인지전을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러시아 북한 이쪽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꽤 그럴 논란이 정도로. 있었죠. 네. 부정하시는 했다, 안 분들이 했다. 굉장히 많았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외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북한 파병을 조작하고 있다 막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정보가 거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도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차피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실 스파이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거든요. 감시망을. 그래서 그쪽을 통해 체크하면은 꽤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공개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좀 넘어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북한이 그렇게 나온 거는 이제 다 철수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전사자가 일단-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김정은이 사과도 하고. 네, 작년에 투입한 전투부대 한 11,000에서 12,000명 정도는 확실히 네. 예, 본국으로 귀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철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 쪽에 유리한 전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어서 필요 없어서 철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도 투입된 쪽이 쿠르스크 쪽. 그러니까 네. 그때는 도네츠크 쪽 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역으로 좀 한가한 전선에서 러시아 안쪽으로 쳐들어갔었는데 그쪽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투입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그쪽 전선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밀려 나오고 오히려 러시아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쪽에서도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의 명분 쌓기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목적, 러시아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격퇴하기 위해서만 투입됐다. 혹시나 이게 물론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영내로 진입해서 공격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행동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러시아가 그 전황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는 건가요? 네, 최근에 보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동안 피해가 많이 누적이 되고 특히 병력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원은 찔끔찔끔 굉장히 상황을 좀 어떻게든 종전을 시키겠다고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전에서 러시아가 계속 꾸준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핵심 전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가 핵심이 될 텐데요. 이미 루안스크주는 거의 뭐 99.7%가 장악됐다고 지금 러시아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 도네츠크도 지금 거의 80%가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20%만 밀어내면 되기 때문에 되고 있고 지금 요즘 일일 전황 보고들 나오는 걸 보면은 러시아군이 그전엔 일주일에 한 100m 진격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백 미터씩 꾸준히 전진하는 페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위기를 맞는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도네츠크주를 석권하기까지 한 20km 정도만 더 20km에서 한 40km만 밀어붙이면 되는데 지금 페이스로 가다가는 상당히 완전히 거기까지 다 뺏길 위험에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을 때 네. 그때는 트럼프는 빨리 종전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 뭐 회담 잘 됐다고 하고 네네. 우리 당장 젤렌스키랑 푸틴 마주 앉아갖고 평화회담 시작하자. 필요하면 내가 참석하겠다. 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주 지났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금 푸틴은 회담할 생각은 안 하고 베이징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계속 고도화된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푸틴이 딱 우리가 알래스카 회담을 보면 알겠지만은 트럼프가 푸틴 앞에만 서면 왠지 좀 작아지는 모습을 자꾸 보였지 않습니까? 약한 모습을. 네네. 그러니까 푸틴이 굳이 내가 여기서 눈앞에서만 비율을 맞춰주고 우리 딱 돌아서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간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조건을 허드를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이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러시아군이 지금 지상 전황이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조금 더 밀어붙이고 젤렌스키가 완전히 우리 원래 얘기한 대로 도네츠크주까지 다 내주고서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이걸 더 이용해 보겠다. 그래도 트럼프는 우리에게 크게 타격을 못 줄 것이다. 계속 이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중국 포위 전략을 처음엔 얘기하면 네. 중국 비난하고 뭐 관세 엄청나게 높게 매기겠다고 했다가 중국한테 뭔가 조금 너그러워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하고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가 막 좀 이러잖아요. 네네. 뭘 먼저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이거저거 다 벌려놓긴 했는데. 네, 트럼프의 이 원래 호언장담했던 내용들이 다 꼬이고 있는 게 항상 이 전략적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주공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거냐 중국을 상대하는 거냐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관세 전쟁을 통해서 애꿎은 기존의 동맹이라든가 어중간하게 미국 편을 들고 있던 이 국가들마저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게다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미국의 전략은 계속 그거 트럼프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그걸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인도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미국 이렇게 다 같이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해놓고는 맞습니다. 지금 인도한테 관세 엄청나게 높게
때려가지고 그냥 인도의 모디 총리 화나가지고 지금 여기 간 거죠. 중국의 맞습니다. 시진핑 행사에 간 거잖아요. 이거 지금 국제사회의 큰 이슈죠. 최근 며칠 사이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인도까지 원래 인도의 모디는 이 트럼프와 굉장히 스탠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에서 네. 그래서 사이도 좋고 네. 그래도 잘 맞았던 사이인데 좀 강경 우파 스탠스 그죠. 같은 민족주의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근데 요즘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면서 막 이제는 중국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또 지금 러시아를 제어하지 못하는 큰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요즘 이렇게 전장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러시아 경제가 요즘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뭐 러시아 쪽에서 지난 2년간 전쟁 초기 2년간은 러시아 경제가 괜찮았다는 얘기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네. 겁니다. 네. 예, 전시 경제가 갑자기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항상 전시 경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걸 과용하게 되면은 민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나치게 소모적인데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엇박자가 나면서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의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연 4%를 찍었는데 전비 지출을 통해서 올해 지금 1%대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곳곳에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 제재와 수입 통제를 인해서 생산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주도 면밀하게 이 압박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푸틴도 못 이기든 척하면서 휴전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빠져나가면서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자금줄은 중국과 인도가 석유를 사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네. 서방의 국가들은 감히 사줄 네. 엄두를 못 내는데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계속 사줘서 거기서 동아줄이 내려온 건데 이번에 사실 모디도 원래는 푸틴의 압박에 좀 동참할까 하다가 이번에 네.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거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네. 이제 뭐 우리 갈 길 간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푸틴이 딱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 이제 우린 중국과 인도와 잘 지내면서 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을 공지에 몰아붙이면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빨리 시키고 중국으로 넘어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중국을 관세 협상해가지고 빨리 굴복시키면서 인도, 한국, 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 해주면서 포위해서 마무리 짓고 러시아로 넘어오든지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벌려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도 못 끝낸 상태에서 계속 그냥 겉보기 치적만 내세우면서 여기저기 판을 벌려놓고 적만 내어하니까 지금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인도의 모디 총리도 뜻 자체는 이번에 중국에 또 가기 전에 네. 일본 먼저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일본과 이 아시아 인도 요 지역의 요 공조 체계는 유지하되 이제는 슬쩍 미국을 배제하고 지금 일본도 이대로 미국을 믿어야 될까 의심이 그렇죠. 가고 있는데 네. 그쪽이랑 오히려 결속을 다지는 등 이게 너무 적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푸틴과 이 트럼프의 문제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인데 아까 러시아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못 버티고 있다 못 버틸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네. 또 사실 전쟁을 계속하면은 사상자도 늘어나고 네.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도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게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은 맷집이 큰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상자 통계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대략 러시아의 사상자가 100만 명 정도 났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공개 안 하고 있지만은 네.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가 한 25만 명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정하는 최소 사상자가 40만 명이고요. 네. 근데 뭐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한 70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그 중에 한 5만에서 10만 명 네, 정도. 네. 그러니까 대략 한 사상자 비가 1대2 정도 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부터 인구 차이가 1대4 정도 나는 국가거든요. 인구는 1대4 차이 나는데 사상자는 1대2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비율로 따져보면은 우크라이나가 2배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우크라이나가 징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러시아도 지금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먼저 지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안전 보장만 확실히 되면은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여론이 거의 75%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론이 이제 안 좋네. 네, 전쟁에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사망자가 러시아가 25만 명, 우크라이나가 10만 명이라고 하면 사망자만 따지면 양국에 35만 명이잖아요. 네네.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망자가? 현대전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기간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꽤 길어지고 있죠. 이 정도의 강도의 전쟁이 지금 벌써 3년 6개월이나 돼가고 3년 있는데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6.25 전쟁도 사실 3년 1개월이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기간을 넘어서 지금 뭐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처럼 고강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건 너무나 피곤한 일이죠. 현대전에서는 참 진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재래식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전쟁이 끝날 분위기가 아니네요. 참 문제가 네. 심한 것 같은데 트럼프 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쪽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자신감을 막 보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 허세가 돼버릴 것 같은 네. 상황이라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는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요?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런 스텝이 꼬여갖고 뒤에서 참모들은 굉장히 죽을 맛일 겁니다. 이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더 압박할 수단이 있을까? 사실 뭐 인도와 척지게 된 원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러시아가 어떻게든 좀 지원하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막 험한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도가 러시아의 자금 세탁소다. 막 그런 얘기들 네네, 해가면서 네. 원래 관세 50% 압박하고 한 것이 인도한테도 그런 식으로 확 한번 겁을 준 다음에 네. 50% 질러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인도가 쫄아갖고 러시아의 관계 다 끊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자세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 좀 얕봤나 보죠. 근데 모디는 거기서 우리를 압박한다고 이거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아예 전화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몇 번이나 트럼프가 전화를 했는데도 오히려 안 받으니까 보통 국가 같으면 이 정도면은 전화를 받고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안 하니까 트럼프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지금 트럼프 아예 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베이징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또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노리고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유럽은 어떻게 할까요? EU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당사자일 수 있는데 네. 최근 EU 지도자들의 인터뷰들 보면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얘기 나올 때 그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랑 쫙 달려가서 네네네.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여기 조심하셔야 된다.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 트럼프가 잠시 푸틴한테 혹해서 뭐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되게 이게 또 속았구나 그 얘기를 갖다가 많이 비쳤는데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뭐 메르츠 총리가 어제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환상은 없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 네, 독일의 환상 메르츠 갖지 총리가 마라. 네, 우리는 뭐 하반기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관적이네. 상황에 대해서 언제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괜히 여기 부안해동하는 게 푸틴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EU는 중심을 잡고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이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EU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유럽의 평화유지군이나 유럽 군대가 어디까지 진주하느냐가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네.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EU는 유럽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EU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진주할 거다. 거기서 계속 전쟁에 필요하면 훈련도 하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겠다라는 걸 계속 결의를 비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계속. 그렇군요.
아, 이게 전쟁은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전쟁이 안 끝난다고 하니까 또 유럽에서는 방위 산업이 네. 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네. 유럽도 우리나라도 지금 K 방산주가 뭐 네네. 조방원 얘기 나오지만은 네네네. 주요 테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네. 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방산주가 굉장히 지금 시장의 네. 주요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뭐 영국의 롤스로이스, BAE 같은 데가 굉장히 수혜주인데 잠깐 알래스카 회담 나올 때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확실히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당분간 방산 주도가 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정직하니까 네. 전쟁이 안 끝날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 가자 지구하고 중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트럼프가 가가지고 네타냐후 불러다 놓고 가자 지구 뭐 이렇게 리조트를 만들고 어쩌고 이 얘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참 가자지구는 안타깝게도 그 리조트 만들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지금 사실 지금 외신에서 많이 얘기가 쭉 들어가 갖고 관심이 많이 줄어드셨을 텐데 사실 지금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무슨 작전이죠? 계속해서 네.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끝장을 내야겠다. 지금 네. 인질 협상 그동안 계속하고 인질 몇 명 풀어주면은 석방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타냐후는 계속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판이 계속 깨지다 보니까 지난 8월 20일부터 가자 시티를 포위하고 총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민간인들에서 다 소개해라. 이제는 그래서 5개 사단 정도를 동원해 갖고 예비군도 한 6만 명을 소집해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가자 지구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소탕해 버리겠다. 그 하마스가 다 지하 터널을 파놓고 거기 네. 은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하 시설까지 싹 청소해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의 인구가 민간인들 한 2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자 지구 전체가 230만 명 정도였고 지금 가자 시티에 어마어마한 수가 있는데 다 나가라는 겁니다. 군사 작전에 너네 알짱거리면은 다 희생될 수가 있으니까. 하마스를 취급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를 싹 청소해야 되니까 너네 다 나가라. 그래서 가자 시티 남쪽에 대규모 천막 난민촌을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가 있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작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이슈인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만 따로 좀 진짜 끔찍한 얘기지만 사실상 거의 분리수거하는 식으로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은 다음에 가자 바깥에다가 사실상 버리겠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네. 제3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지금 막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요? 네,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여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이나 네. 이집트 같은 데서 받아라. 지금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 이스라엘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이것이 홀로코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이게 제노사이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인종 청소. 네, 지금 이거 인종 청소하는 거다. 아니 옛날에 홀로코스트를 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제노사이드를 벌일 수 있느냐라는 지금 각종 시위와 이 서명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아예 절멸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네, 그때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세운 게 유럽에서 유대인을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벌인 건데 지금 그때 유럽에서 한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은 그걸 최종 해결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거야말로 이 가자판 최종 해결이 아니고 뭐냐. 지금 이런 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뭘 만들겠다. 사람 없는 데서 뭐 이런 정도의 과격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가자를 싹 청소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보가 탄탄해진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21세기도 4분의 1이나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좀 섬뜩한 지경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미국이 좀 조기에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사태가 악화일로를 방관하고 걷고 있네요. 있죠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요즘 심상치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가짜지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 최승병 박사하고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